타인에 대한 애증관계가 의존성하고 거기다가 히스테리가 같이 들어가면은, 폭발적 히스테리가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의 오버킬이 날 수 있는데, 2021년 6월 6일 일요일이자 현충일이어서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날, 그 평화를 깨고 오후 12시 45분경 전북 전주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 전주시 우화동에 있는 원룸인데요. 남자가 칼에 찔려서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어요. 대낮의 살인사건, 그리고 신고 전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제 친구인데요. 지금 제 옆에 있어요. 신고 내용이 다소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일단 경찰은 신고된 원룸으로 출동했습니다. 전주시 덕진 우화동 한 빌라형 원룸 앞에 도착한 경찰. 원룸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한마디로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피가 흘러나온 쪽에 칼에 수차례 찔려있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얼굴, 한눈에 봐도 수십 군데를 난도질량한 채 쓰러져 있는 남성. 구급대는 남자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다발 손상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가슴, 목 부위를 칼로 총 34회에 찔려서 사망했는데 특히 목 15회, 등 부위를 16회 정도 집중적으로 찔렀습니다. 특이한 것은 반항은이라고 할 게 없었어요. 손이나 팔 등 깨끗했습니다. 살해 도구는 집에 있는 길이 14cm 정도 되는 과도. 신원 확인 결과 남성은 22살 현씨로 사망 장소는 피해자의 거주지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침대 아래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혈흔은 침대와 바닥 등 주변에 흩뿌러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차분하게 수사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신고자의 친구라는 여성 강씨. 그녀는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고 도주 의사 없이 현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씨를 긴급 체포했고 너무나도 순순히 사건은 해결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강씨가 살해를 한 것일까? 그렇다면 왜 도주를 하지 않은 걸까? 많은 의문점이 남은 상황. 게다가 살인 현장에서 강씨의 지인이 신고를 한 것도 수상했습니다. 성인 남성을 여성 혼자 공격할 수 있는지 의문에 공범 여부도 수사해야 하는 상황. 다른 애한테 자기가 살인을 했다고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고요. 제가 이 근처 사니까 살인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라고 했거든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원룸에 왔다가 살인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까지 하게 됐다는 시인. 게다가 강씨가 이 자리에서 무려 1시간 반가량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체 그 시간 동안 강씨는 무엇을 한 것일까? 그리고 살해 현장에서 마치 수사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강씨의 의도는 무엇일까? 경찰은 그녀와 살해당한 남성이 어떤 관계인지부터 파악했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만난 지 꽤 됐고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22살, 본인이 범인이라고 한 강씨는 38살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강씨는 이미 이혼한 전력이 있고 아이까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살인 고백. 그 고백 중 진실을 찾는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밥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건은 2021년 최근에 이제 전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국민청원 거기까지 올라갔던 사건이고, 사건 안팎으로 여러 가지 이슈로 좀 관심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일단 피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2회, 목과 등을 각각 15회에서 16회 이렇게 찔려서 사망한 상태고요. 특이하게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이곳이 본인의 거주지였다는 점, 이런 점들을 통해서 어떤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일종의 술을 먹었거나 약을 먹었거나 아니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과 등을 15번 찔릴 정도면은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거나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찌르면은 피하겠죠. 네. 자기도 무의식적으로. 그러면 죽은 다음에 아니면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서도 이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 2번 이후에 조금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계속 예. 찔렀다. 오버킬이 되는 거죠. 오버킬이 네. 확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극심한 분노가 표현되는 거고, 그럼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존재하느냐, 그런 거를 봐야 되겠고, 피해자 본인의 주거지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 주거지의 비밀번호라 이런 걸 알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거나, 네. 이건 뭐 강제 침입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무력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력한 걸 보고 공격했을 가능성, 이런 게 강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저항은이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뭐 어떤 심실미약 상태에서 공격을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명했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침입하는 이렇게 들어간 방법 자체가 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이거나, 근데 알고 있어도 뭐 들어가면은 이제 오전 낮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관계성이나 당시에 이 남성의 원래부터 이게 자고 있었던지 뭔가 이런 상황이랑 좀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럼 그거를 알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가까운 사이라면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밤늦게 일하고 요때쯤 자겠다. 네. 그리고 아니면은 좀 미행이라든가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 네. 뭐 술 먹고 들어갔거나 아니면 무력하게 뭐 된 상태를 보고,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침까지 수면제 먹고 자는 불면증인 사람도 있고, 그런 네. 습성을 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이제 분노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도구 선택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날 길이가 14cm,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심이나 준비한 어떤 그런 도구가 아니라 그냥 과도해요. 집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잡히는 걸 들었다라는 거는 확실히 조금 더 폭발적인 감정을 얘기를 해주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네, 딱히 준비할 필요가 없이, 네, 근데 그게 거기 다 있는 걸 알고 있을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냥 썼던 것일 수도 있죠. 범인이. 여자친구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뭐 자기가 가서 여자친구 가서 네. 밥도 해줄 수 있고 과일도 깎아줄 수 있으니까 네, 자기 손에 익은 거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별도의 네,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하는 것은 이 친숙함이 네, 분노로 확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특별하게 그러면 이제 특별한 어떤 도구를 이용했다. 예를 들면 뭐 톱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끼라든가, 굳이 그렇게까지는 아닌 분노. 그러죠. 그런 것까지는 아닌 분노. 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분노.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고 들어갔느냐 계획성 여부가 이제 이후에 좀 중요하게 그렇죠. 예. 네, 쟁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본인이 이제 어쨌든 도주를 안 하고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는 본인이 직접 경찰이나 구급대에 하지 않고 지인한테 연락을 해서 지인이 와서 신고를 한 특이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게 네. 만약에 본인이 이거 자수란 말이에요. 본인이 신고라는 건 자수죠. 네. 내가 죽였어요. 이런 건 자수죠. 그러면 자수할 정도는 아니야. 왜? 난 진짜 얘를 죽이고 싶었어. 그러니까 자수한다는 건 일종의 뭐예요? 후회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런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죠. 예.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네 친구나 아는 사람한테 네. 내가 얘를 이렇게 죽였어. 그러니까 죽였다는 걸 표출하는 거죠. 네. 경찰한테 그걸 한다는 거는 자수의 의미예요. 네. 잘못했다는 범죄라는 것이 포함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니까 친구한테 했고, 친구가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상한데, 그럼 쫓아와서 보겠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찰한테 이거를 자수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는 얘를 죽이고 싶고 죽였어. 그럼 당연히 이거를 경찰한테 신고하는 자수보다는 감정이 다르군요. 그렇죠. 내 아는 네. 사람한테 야 내가 이렇게 했어. 네. 라는 거. 그런 형태로 살해를 했다는 거. 살해란 건 확실한 건데, 네. 근데 시간이 문제예요. 현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분노 감정의 여운을 일종의 되새김질하는 형태였을 수 있겠다. 아니 그리고 도망가지 않은 건 당연한 거예요. 도망갔을 거면은 왜 전화를 했겠어요, 친구한테 아니 아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도망갔다고 하면은 그건 안 왔겠죠. 그러니까 굳이 도망갈 생각도 없고 자수할 생각도 없었던 거예요. 네. 이게 죽이고 싶었고 거기까지. 아, 그러니까 뭐 어떤 긴 생각의 흐름 안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으니까 친구가 오는 시간도 있고 아니면 이거 죽인 후에 전화한 시간, 그 시간도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다 합쳐갖고 1시간 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이 조금 일종의 침잠되는 그 시간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이제 나이 차이가 16살 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까지 또 30번 넘게 공격을 했는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인물인지 당시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16살 연하 남성을 30여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한 강씨. 그녀는 어떤 인물일까? 강씨는 5살 때 먼 친척에게 사실상 입양되었다가 7살 때 다시 친부모와 살게 됐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학업 성취도는 다소 낮고 대인관계는 완만했으며 사회생활에 문제 있다고 판단될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녀는 간호조무사가 됐습니다. 2008년 25살이 되던 해 결혼을 해 2 아들을 낳았으나 6년 뒤인 2014년 남편의 도박 및 경제 문제로 이혼했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컵밥을 파는 장사도 했지만 채무는 쌓이기만 했습니다. 2016년부터 유흥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강씨.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2020년 8월경 피해 남성인 현씨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제가 업소에서 일할 때 어떤 남자가 저한테 계속 치근덕대고 강제로 막 고백을 했는데 그걸 남자친구가 막아줬었어요. 그 일로 친해졌고 그렇게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행을 했다는 남성의 공소장을 확인했습니다. 실제 2020년 8월 모 남성이 강씨와 현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로 알게 되었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나이 차이를 극복하며 연인 관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강씨. 하지만 유가족의 말은 달랐습니다. 동생과 그 여자는 2020년 8월부터 사귀긴 했는데 1달 반 정도? 금방 헤어졌어요. 동생은 그 여자 만나는 게 피곤하고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 여자가 집착이 심했고 그 연락이 안 되면 수시로 집을 찾아와서 동생이 엄청 두려워했어요. 양측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고 너무 달랐습니다. 연인 간의 싸움 중 우발적인 살인과 스토킹 살인은 큰 차이가 있는 상황. 사건은 두 사람이 연인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에 따라 형량이나 죄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지인들과 피해자의 지인들의 증언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아니 16살이나 많은 이혼녀랑 제 친구가 사귀었다고요? 글쎄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올해 5월쯤에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랑 함께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크게 몸싸움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웃긴 게 다음날 또 같이 여수여행을 가더라고요. 확연히 다른 진술에 수사팀도 진실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 혹시 돈이나 금전적인 위기나 갈등 상황은 없었을까? 범행 동기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은 강 씨의 경제 수준이 중하 정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지적장애인인 어머니와 역시 지적장애인인 오빠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고 남편이 양육하는 2 아들에게도 비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과거 기록에는 묘한 지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1998년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강 씨가 유흥업에 종사하고 빚을 힘겹게 갚아나가던 2017년 바닷가에서 익사해 돌연 사망한 것입니다. 우연일 수도 있으나 어쨌건 이로써 강 씨의 짐은 하나 줄었습니다. (16살) 차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다가 한 명 말 그대로 이제 20살 막 지났고 한 명은 이제 뭐 결혼도 했고 이혼도 했고 이제 40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스토킹이냐 아니면 연인 간의 뭐 우발적이냐 뭐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지금 계속해서 읍소를 했다고 해요. 뭐 피곤하다, 힘들다, 스토킹한다, 잠깐 만났었던 사이인데 계속해서 집착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범인의 얘기가 거짓일 수도 있지만 진실일 수도 있고요. 이 돌아가신 분의 얘기가 거짓이면 진실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물론 남녀관계라는 거 하는 것 혹은 뭐 이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편차가 크지만은 이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38살의 이 범인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인생 경험이 있는데 굉장히 불행한 인생 경험이고 특히 애착관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입양했다가 파양된 경우에 굉장히 이나 의존성 그리고 집착이 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게 그냥 입양된 이유가 뭐 그냥 어떤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실은 장애가 있어요. 네. 그 집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집안의 그 부모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뭐 관련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 때문에 입양이 됐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실 뭐 종종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범인이 느끼는 사회적 관계나 가족이나 아니 이성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는 정도가 훨씬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나 애정이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는 분명히 좋아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안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해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이 사람은 그 생활기록관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히 성적이 높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는 사회적 성취를 하기 힘들잖아요. 학업에 집중하기 좀 어려운 힘들고. 상황이죠. 근데 네. 그것 때문에 근데 머리가 나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직업이 좀 간호조무사로 그냥 6개월 훈련을 해갖고 하니까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규 직업이 힘들지 어렵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조금 더 누구한테 쉽게 의지하려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25살에. 네. 근데 그렇게 결혼한 남자가 제대로 됐겠어요? 도박이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네. 결국은 그 남성 혹은 뭐 이성에 대한 애증 관계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신을 착취하는 사람한테도 애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관계이고 네. 반대로 이 남자 피해자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한데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삐끼 같은 형태. 그렇게 만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런 좀 들고요. 생각이 들죠. 근데 네. 요거는 그냥 추정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어떤 알바에다가 이렇게 하다 만났을 수도 있으니까 이 돌아가신 분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상황 자체가 좀 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유흥업소에서 갈등 중에 도와줘서 만난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도와줘서 만난 건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돌아가신 사람이 이 여성을 성적으로만 노리고 네. 혹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업소 아가씨를 그냥 소위 기둥서방 되는 경우가 뭐 그렇게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몇 가지의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두 사람의 말이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 이 범인의 말도 맞을 수 있고 돌아가신 분들의 지인의 말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힘들어했을 수도 있고 실제.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은 놓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그냥 소위 말하는 기둥서방 하는데 그럼 굳이 놓을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브리핑에서 굳이 이 강 씨라는 인물의 어린 시절부터 그 가족 관계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그렇죠. 사건이 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언급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제 사건 수사에선 이게 좀 잘 안 달아졌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판결문을 보다가 한 줄 써 있어요. 아버님이 뇌병변 장애를 얻게 됐고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2016년에 이제 하다 힘들어서 유흥업소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빚도 안고. 예. 그리고 새로운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거고 여전히 지금 엄마 장애, 오빠 장애, 아빠 장애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아빠가 1년 만에 갑자기 익사해서 사망합니다. 네. 근데 왜 이걸 넣냐면은 지금 이 사건도 지금 이 여성분께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22살 남성을 죽일 수 있는 인물이라면 2017년에 이 아버지의 익사도 혹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뇌병변 장애가 뭔지 아시죠? 네. 좀 거동이 반신불수. 네. 한쪽 완전. 네. 그리고 사실은 사지가 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이 편마비. 등급 따라서 좀 다른. 네, 편마비. 보통 네. 뇌병변 장애라고 하면 편마비가 기본이에요. 네. 반신불수가 기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닷물에 익사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어갔겠냐? 그렇죠. 거기까지 갈 수도 없잖아요. 네. 아니 바닷가까지 어떻게 가겠어요? 저 활동 보조사가 없는 한. 네. 그리고 익사를 바닷가에서 익사한다는 것은 그럼 휠체어 타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잠길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렇죠. 상황이니까요. 아니면은 네. 휠체어 타고 있다가 아니면 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자살한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이 변사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 상태에서라고 하면 사실은 누군가에 의한 타살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같이 뭔가 얘기해서 자살을 했을 수도 있는 네. 아니면 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살하겠다 해서 도와줬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왜 계속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좋아하고 나를 버렸지만은 오죽했으면은 엄마도 지적장애고 자기도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키우겠냐. 그러니까 그런 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네. 나 좀 죽여달라고 하면 그랬을 수 있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러고 근데 그게 조금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지적장애 엄마는 왜 놔뒀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죽였으면 짐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장애 엄마를 먼저 죽였겠지. 그죠? 또 하나 오빠는 어떻게 해?
오빠도 지적장애예요. 둘 다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 지금 세 명을 지금 상태로 알고 보면 세 명을 다 죽여야 돼. 만약에 아버지 먼저 죽였다고 하나 순서로 뭐 어떻게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죽였다기보다는 죽였다라는 걸 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의 심리 구조상으로는. 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애증관계가 의존성하고 거기다가 히스테리가 같이 들어가면은 폭발적 히스테리가 들어가면은 이런 형태의 오버킬이 날 수 있는데 22살 이 피해자. 그렇죠. 그걸 봤을 때 가족에 대한 공격성보다는 일종의 치근한 형태의 죽음의 유도가 더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어쨌든 지금 한 줄 써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근데 판사도 아니 본 거예요. 지금 BPD와 같은 형태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런 것도 없지만은 자기가 계속 걸리니까 쓴 거예요. 판사들이 아무나 그 이유 없이 쓰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네. 자, 그렇다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날 이 현 씨와 강 씨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은 사망했기에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로 남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사건 당일 강 씨와 현 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그날 새벽이 돼도 남자친구인 현 씨가 연락이 안 됐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감에 그의 원룸에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달랐습니다. 통신수사 결과 피해자는 미리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 약속이 있다고 말했고 사건 당일 새벽 4시 넘어서 피해자는 친구들과 술 마시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피고인에게 인증샷으로 전송됐습니다. 강 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했던 현 씨. 하지만 강 씨는 왜 연락이 안 됐다며 진술한 것일까? 강 씨는 당시 자신이 만취 상태였고 심신미약인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현 씨가 친구들과 밤새 술을 마시는 동안 강 씨 역시 자신의 지인들과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강 씨가 스토킹으로 현 씨 집으로 쫓아들어와 계획적으로 보복 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자가 집착하고 망상에 빠져서 우리 애를 쫓아다니다가 살해한 거라니까요.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꾸며낸 이야기예요.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지인들과 술을 마신 남녀. 그리고 그날 오전 10시 40분경 강 씨는 아직 술이 깨지 않은 채로 현 씨가 혼자 사는 원룸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에도 현 씨 원룸에 수시로 드나들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강 씨. CCTV 영상에 피해자가 오전 10시를 넘겨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참 후에 용의자 강 씨가 뒤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CCTV에 찍혔습니다. 원룸에 들어간 강 씨는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채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걸 본 뒤 자신의 핸드폰으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고장이 나서 내 전화를 안 받았나 싶어가지고 확인차 전화를 걸어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자친구 핸드폰에 제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있잖아요. 전화 걸면 제 이름이 떠야 되는데 그냥 번호만 뜨는 거. 실제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핸드폰엔 강 씨가 전화를 건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이름이 아닌 번호가 최근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 씨는 이번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 영상통화를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현 씨의 핸드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현 씨가 강 씨를 차단해 놓아 영상통화가 걸려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강 씨는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집안에 있던 칼을 집어와 잠자던 현 씨의 가슴을 찔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잔혹한 살인을 할 수 있을까? 이에 강 씨는 당시 자신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로 정신질환으로 치료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약 6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의사가 피고인에 대해 조현병의 가능성을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네, 범행 직전의 심리의 변화와 범죄의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직전 상황이 중요해 보이는데 말이랑 팩트랑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쫓아가서 뭘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연락과 인증샷을 보냈던 그런 것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유가족들은 좀 다른 말을 하는 것이고요. 범인이 지속적으로 뭔가 약간 뭐 괴롭힘이라기보다는 야 너 뭐해? 너 뭐 하는지 보고해. 네, 뭐 이런 형태로 한 거고 귀찮으니까 이 돌아가신 분은 차단해놨고 차단해 놓기도 하고 그럼 네. 또 오면은 뭐 보냈고 네. 찍어서 보냈고 나 네. 여기 술 먹고 있어. 알지? 술 먹고 있어. 아유 더 연락하지 마.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범인이 그럼 알겠죠. 얘가 술 한 번 먹으면 떡이 더러워 먹는다. 그러면 혹시 뭐 이게 범인을 느꼈을 수도 있고 네. 가서 좀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거고 술 취하는 걸 혹은 뭐 그 집에 지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갔는지 확인하러 갔을 그렇죠. 수도 그럴 있고요. 수도 있는 거고 네. 다양한 거죠. 네. 그런데 확실한 건 둘이 그냥 일반적인 연인 관계는 아니다. 네. 약간은 범인이 약간 집착하는 게 있고 네. 이 돌아가신 피해자도 일반적인 형태의 스토킹 피해자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관계는 맺고 있는데 네. 아예 떨쳐내지도 않고 네. 못한 것보다는 않고 이런 어떤 어정쩡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전화를 현장에서 걸어봤는데 저장된 이름이 안 뜨고 그냥 010 떴고 카카오톡까지 해봤는데 아예 반응이 없고 차단돼서 이게 뭐 트리거가 됐다라고 본인이 트리거가 될 수 있죠. 네. 이건 확실히 왜냐하면 지금 이 여성의 범인의 버려진 네. 첫 번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 다시 돌아왔는데 그 가족은 다 장애인이야. 네. 자기가 다 벌어먹여야 돼.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본인이 사실 유흥업소까지 갔어. 네. 자기 인생이 파탄이 났어. 남편이라는 놈은 완전히 그 쓰레기야. 그 상태에서 자기가 그래도 조금 믿었던 어떤 사람이 이 피해자인데 네. 그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뭐 그냥 지나가는 여자 취급한다. 네. 그랬다. 그걸 증거로 확인했다. 그럼 그때 눈이 돌아가죠. 쉽게 네. 우리 속된 말로. 네. 그러면 죽이는 건 몰라도 분노가 빡 올라왔었을 수는 있어요. 네. 이제 본인 주장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공황장애 등의 진단, 여기 때 우울증 공황장애 2개 아마 진단받았고요. 조현병 가능성을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진단받진 않았습니다. 필요가 있다 정도의 소견서죠, 소견서. 네, 이게 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심신미약 주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쨌든 내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한 그렇죠. 것하고 안 한 것하고 형량이 다르기 때문에 술은 밤새 먹었던 거는 지인들을 통해서 확인됐고 이런 정신적인 질환 진단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심신미약이 맞나요? 근데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범인은 사실 생활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힘든 사람이에요. 네. 그럼 당연히 마약이든 아니면 뭐 술이든 아니면 뭐 약이든 했겠죠. 그리고 의사한테 가서 너 힘들어요. 그럼 공황장애 정도의 진단을 해주죠. 사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뭐 힘들다. 네. 근데 그게 조현병인지는 모르겠는 거죠. 거기까지 간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심신미약이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그냥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그렇다는 얘기고 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살해를 할 때 네. 당시에는 다 전후관계를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심신미약이 할 수는 없죠. 저는 좀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집에 들어가서 화가 난 상태로 들어갔으면 깨워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하나씩 확인합니다. 전화도 걸어보고 그렇죠. 이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자고 있는 얘를 앞에 놓고 화가 난 상태에서 친구하고 지금 나중에 카톡을 하는 것도 있어요. 죽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대단히 큰 집착이라든가 일종의 뭔가에 고착된 상태. 내가 제일 그래도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네. 스스로 이제 굉장히 분노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친구한테 죽여야 될 것 같다. 그냥 머리가 좀 영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다른 방식으로 증거를 안 남기고 뭘 어떻게 하려고 했겠죠. 네.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감정을 다 표출한 거잖아요. 네. 친구한테. 대놓고 내가 얘를 죽여야 돼.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죽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심신미약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폭발적인 분노가 있다고 해서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네. 내가 지금 폭발적 분노를 해갖고 이 상태에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 이런 형태의 상태가 되겠죠. 심신미약을 주장하면서 연인 간에 우발적으로 범죄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강 씨. 그런데 현장에서 휴지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 열리자 강 씨가 살해 당시 심실 상실 상태였는지 그리고 유가족이 주장하듯 강 씨의 일방적인 스토킹 범죄가 맞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강 씨 측은 강 씨가 정신병력이 있고 당시 만취 상태라 심신미약 상태로 우발적인 마음에
범행을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2020년 7월 3일경 H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공황장애, 우울 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2021년 1월 6월경까지 치료를 받은 사실,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년 8월 2일경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의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조현병의 가능성을 진단받을 필요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증거는 변호인의 진술과 다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준 휴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피고인이 손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도 손잡이를 휴지로 돌돌 말아 감은 뒤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아직도 화가 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강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살인의 의지를 몇 번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칼로 찔러도 잘 안 죽을 수 있으니까 칼날을 제 안쪽으로 오게 하고 두 손으로 잡고 찌른 다음 더 깊이 들어가라고 칼로 남자친구를 찌르고 제 몸으로 칼을 더 힘껏 눌렀어요. 그리고 심장을 찔러야 치명상을 입힐 것 같아서 심장 쪽도 찔렀습니다. 게다가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또 밝혀졌습니다. 살인을 벌이기 직전인 11시 3분부터 11시 28분까지 지인에게 현씨를 죽이고 싶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한 당일 오후 3시부터 5시 45분까지 강 씨를 조사한 경찰은 강 씨가 당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과연 강 씨는 정말 심신상실 상태가 맞을까? 두 번째 논점은 둘의 관계 여부였습니다. 스토킹 살인, 교제 살인부터 진짜 범행 동기에 관련되어 있기에 둘 사이의 관계는 중요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주거지의 비밀번호를 알고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든 것과 두 사람이 그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에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둘 사이 관계에서 앞으로 잘 행동하겠다는 각서 형식의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강조한 강 씨의 변호인. 현 씨의 집에는 강 씨의 생필품 등이 남아있었고 통신 기록도 장기간 다량으로 존재했습니다. 이 점을 재판부 역시 인정했습니다. 현 씨가 주변에 강 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진 않았으나 둘 사이 보낸 메시지 등으로 스토킹 범죄가 아닌 연인 간의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 이면에는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위한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생각과 배신감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오간 장기간의 문자 메시지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랑을 바탕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라기보다는 서로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교제하여 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 특히 증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보다 오히려 피고인이 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육체적인 관계 외에 정서적으로 진지했던 관계가 아니었다면 현 씨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문제로 살해했다는 강 씨의 주장은 공허한 것이 됩니다. 네, 앞서서의 이 강 씨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받은 공황장애 우울 에피소드 등 진단 2020년 7월이었고요. 치료를 그해 다음 해까지 1월까지 받은 게 있었고 조현병은 받아볼 필요는 있다 정도까지만 나왔던 것 때문에 심실상실은 아니었다고 좀 당신이 판단을 하시고 이게 휴지를 감아서 안 미끄러지게 칼날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체중을 실어가지고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했었다라는 진술이 있었거든요. 상황 판단이죠. 중요한 건 형법상의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요. 네.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합리적으로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범인은 그냥 막 눈이 돌아가서 막 찌른 게 아니라 손이 미끄러져 갖고 자기 손이 다치거나 아니면은 이 살해에 실패하는 이걸 걱정을 해갖고 미끄러지지 않게 휴지를 감아서 요렇게 안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당연히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은 절대 아니죠. 네. 만약에 그게 없었다고 하면은 그냥 막 찔렀다고 하면은 혹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걸리는 건 그거죠. 특정한 부위만 집중적으로 찔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디퍼서널리제이션이라고 하는 탈이나 이런 형태로 네, 이의나 이렇게 얘기될 수 있지만은
그게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이 높은 상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형태의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은 아닌 거죠. 꼭 오버킬이라 그래서 심신미약은 아니다. 아니죠. 네. 둘의 관계가 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던 게 이제 통신 기록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방적인 스토킹은 아니다. 양쪽 다 어떤 감정 표현을 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스토킹이라고 하면 네. 한쪽이 하고 한쪽이 싫어 하지 마. 한쪽 뜨 하다 또 해 싫어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네. 얘기했다가 뭐 또 막 싸웠다가 연락하지 마. 그러다 또 그 다음에 만나면 화해하고 여행 가고 뭐 술 먹고 또 그러다 또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실제로 관계가 이 범인 강 씨와 피해자 사이는 그런 관계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즉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정서적 교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데 네. 강 씨가 이용해 먹는 거는 정서, 이 피해자가 이용해 먹는 건 육체적인 거. 네. 그 말하자면 뭐 없어 여자 같은.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다. 그런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재판부도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 통신 기록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랑과 그 결혼을 전제로 한 내용의 관계라고 보이진 않는다. 성적 욕망을 위해서 서로가 교제해온 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집착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무래도 네. 뭐 22살이면 좀 어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자에 대한 그런 성적인 접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네. 재판은 판단한 거 저도 거기에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 상태에서 그게 형량에 뭐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페프로님. 왜 무슨 일이야? 페프로님 얼굴이 왜 이렇게 뽀해지셨어요? 아, 이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혼조 제게 없어. 네? 건강한 피부는 건강한 음식에서 시작된다고. 건강을 담은 이 제주 해녀 밥상을 보라고. 취나물, 표고버섯, 호박, 당근 100% 제주산 재료만 담겨있네요. 밥할 때 얹고 취사 버튼 누르면 끝. 양념장 넣고 쓱쓱 비비면. 와, 건강이 입속에서 쫙 퍼지네요. 내 몸 챙겨주는 기분. 자, 이 뽀얀 피부를 보라고.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배송 메시지에 크라임이라고 적으면 사은품을 주니 놓치지 말라고. 감수다. 제주 해녀밥상 먹으러 도루멍 갑서. 제주 해녀 밥상으로 건강한 한 끼 얼마나 좋을까. 크라임은 내 식탁 위에 제주 한 그릇, 제주 해녀밥상과 함께합니다. 네, 재판부에서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고 2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2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됐다. 살인 동기는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왜 삭제했는지, 카카오톡이 왜 차단됐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강 씨의 범행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가해자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참회의 마음이 있다는 점, 성인 재범성 위험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기형으로 왔고 22년형이 됐습니다. 어쨌든 15년형 최저보다는 높긴 합니다만은 이게 뭐 모두가 더 납득할 만한 결과일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1심 무기징역이 요즘 뭐 잔혹한 살인자한테도 대부분 다 네. 무기징역을 하니까 그걸 균형을 맞추려고 한 건 재판부의 노력은 2심 재판부의 노력은 맞는 것 같고 네. 적절한 것 같고 이제 22년으로 이제 선고를 했고 그게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강 씨의 이 판결문을 보면은 과거에 불행했던 삶 이게 많이 작동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범행을 했던 심리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러고 네. 사실 우리의 법원 판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런 걸 많이 봐요. 네. 자기 앞에 범인. 그리고 특히 여기서의 문제는 그거예요. 남자 피해자가 실제로 뭔가 뭐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일반적인 연인의 남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이용해 먹으려고 여성을 뭐 성착취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런 관계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내용상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네가 이런 부분에 충실했다고 하면은 이런 일종의 질책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감안했을 때 22 선고돼 갖고 네.
글쎄요, 뭐 형량상으로는 저는 요 정도는 한 25년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이제 이 범인에 대한 심리평가가 좀 더 됐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까지 뭐 재판부에 바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건 직후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당시의 내용은요. 성별을 바꿔서 남자가 여자 몰래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가슴과 복을 만지고 찌르면 그 신상 공개 안 하겠느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최근에 정유정 사건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반대 주장입니다. 남자 살인범은 더 잔인한데 뒷돌려차기 남은 신상 공개 안 하면서 왜 정유정은 하냐? 여자라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매번 뭐 남자 그렇지. 여자 이게 번갈아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게 뭐 객관적으로 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신상 공개 이게 없이 사실 종합적인 판단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나오는 문제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이거는 이 사건 같은 경우 범인의 신상 공개를 이거는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네. 그러니까 뭐 잔혹하게 살인을 했지만은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둘 사이의 연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3자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해서는 그런 위험성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근데 그 다음 게 문제죠. 왜 여자는 남자는 하고 여자는 안 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서로 매번 반대로 얘기를 해요. 나올 그렇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정 정도 이제 그 기준이 좀 통일이 될 필요가 있죠. 네. 그거의 문제지 이 사건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살아생전 피해자는요 지인들에게 집에 가기 싫다. 강 씨가 말도 없이 와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길게 이야기를 나눴다시피 둘 사이에 어떤 감정 정도, 어떤 관계 정도였는지는 모르나 강 씨는 그 대바로 사건을 해결하는 대신에 무참히 살인을 통해서 관계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